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 부자 시리즈 2탄 절약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3탄 현명한 투자를 위한 인생 팁, 투자 효과의 크기 비교와 투자에 관련된 돈의 심리 관련된 책을 설명을 간략히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자 되는 투자 효과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그 3% 팁이라고 해가지고, 경제의 신과 함께 요 그 유튜브를 자주 보고 있는데, 구독자가 192만 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를 자랑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주로 투자 정보, 주식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세계 경제 흐름, 국내 경제 흐름, 유가라든지 환율, 심지어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사태,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유튜브 보시면은 여기에 첫 화면에 나와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모든 책임은 투자에 관련된 거는 본인이 진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직접 투자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한 투자, 지혜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늘 공부를 해야 되고, 생각을 깨고,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투자하려면은 이제 투자 수익률의 크기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투자 대상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현금이 조금 있으면은 뭐 여윳돈이 있을 때는 이거를 은행에 넣어놓게 되면은 은행 이자가 이제 조금 올라가지고 2%, 3%뭐 작년, 재작년 뭐 조금 줄 때는 1%대. 그러니까 거의 뭐 은행의 이자가 그 나중에 그 이자 소득세 빼고 나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안정적이잖아요. 원금에 대한 보장까지는 해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채권에 투자한다, 주식에 투자한다, 그 다음에 빌라에 투자한다, 그다음 아파트, 상가, 토지, 책, 사람. 투자하는 대상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어느 게 투자 수익률이 큰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했어요. 제일 작은 게 이자라든 은행 이자를 받는 투자고요. 두 번째가 주식이나 채권, 그 다음에 빌라, 아파트 이렇게 했는데 크기를 이렇게 그 투자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투자 수익률의 크기가 뭐 어떤 사람은 주식이 더 크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더 크다, 빌라가 더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돈의 확장성, 성장성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게 더 큰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채권의 수익률 뭐 단기간에 100%, 뭐 200%, 주식도 1, 200%, 최대 뭐 1000%까지 오르기도 하고요. 아파트 라든지 빌라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이제 1970년대 뭐 강남의 아파트 가격하고 지금 뭐 채권 가격 상승률하고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아파트 이제 몇백 배 올랐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 성장성, 그다음에 이제 상가 부동산의 성장성이 더 큰 걸로 이렇게 제가 읽은 책들에 좀 나와 있고요. 토지는 1,000원 하던 게 만 원, 10만 원도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 성장성이나 확장성에 있어서 가장 좀 높은 게 바로 토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토지보다도 더 투자 수익률 크기가 높은 게 저는 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책 만 원만 주면은 웬만한 책 사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2만 원, 15,000원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책을 우리가 15,000원 주고 경제 관련된 책을 사서 봤다. 그래서 이 15,000원에 투자를 한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무슨 뭐 토지를 샀다 해갖고 수익률이 뭐 1,000배, 10,000배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책만큼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게 없죠. 그다음에 사람의 투자.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제대로 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 수익률이라는 거는 10,000배, 10만 배 엄청나죠.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사람한테 뭐 100원을 빌려줬는데 이게 막 1,000만 원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뭐 1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투자만큼 가장 큰 확장성을 가지는 게 없고, 또 사람에 대해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자 실패하고
그냥 모든 돈을 다 날릴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적자 인생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투자하는 수익률의 크기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주식에 관심이 있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가장 투자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나 부동산 투자가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읽은 책 중에 1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90%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0년 동안 아파트나 부동산 투자한 사람의 90%는 대부분 두세 배 최소한 이익을 남겼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다. 이런 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또 투자 대상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정말 1달러도 안 하는 몇백 원짜리가 지금 뭐 비싸게 갈 때는 뭐 6천만 원, 8천만 원까지 막 이렇게 가니까 그 확장성이라는 게 엄청나고 앞으로도 뭐 10배 뭐 100배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오를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비트코인의 성장성 이런 것들은 뭐 어느 누구도 미래에 확실하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10만 달러 간다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는데 적은 양으로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좀 사놓는다든지 100만 원어치 샀는데 그게 10배 되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여윳돈으로 조금씩 사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것도 우량주 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는데 배당을 주는 우량주 해가지고 몇 개 주식을 해갖고 꾸준히 조금씩 사놓는 투자를 좀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워렌 버핏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격언을 자기는 잘 안 따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위험은 분산이 되지만 큰 투자 수익을 거두기 또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수익률이 큰 분야에 최대한 많이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워렌 버핏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갖고 대출도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대출을 얼마 전에는 뭐 권장할 때도 있었지만 대출이 또 너무 늘어나면은 가계 부채 문제 해가지고 대출 규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대출을 또 많이 받는 것도 자기 능력이에요. 저렴한 이자율을 활용을 해갖고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가지고 부자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실하게 그 근로소득만 가지고 부자가 되려는 사람 노력하고 뭐 이러면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더불어 투자 자금 대부한 돈을 적절히 투자를 해서 이 효과를 더 크게 하는 게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예전에는 이제 저도 소심해 가지고 은행에 대출 받고 뭐 이런 거 빚이 있으면 빨리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렴한 이자로 빌린 돈이라든지 내가 상환할 능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잘 빌려 갖고 투자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있다면은 대출도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허황된 투자들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허황된 투자라는 거는 근거 없이 뭐 100배, 1000배, 10배 오른다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 여기 투자를 하면은 뭐 10배 수익이 나니까 빨리 해라 아니면은 뭐 이렇게 투자 추천 권유를 하잖아요. 뭐 그렇게 좋은 거면은 왜 네가 하지 남한테 권할까? 이런 것들을 가족이 아니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선량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투자를 권하고 그런 것들은 친구 사이라도 자 신중하게 따져보고 물어보고 질문을 해보고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본인이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이게 도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자금을 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세상에 공짜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공짜라든지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환상이나 착각 뭐 이런 나쁜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여기 사기에 관련된 한번 위키페디아에 사이트를 한번 보면은 여기 뭐 위키페디아에 그 사기에 관련된 이렇게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위키백과에. 그래서 사기죄라고 하면은 사람을 기망한다.
속여갖고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얘기한다. 우리나라 형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뭐 설립 요건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 기망행위,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이제 그 법률 한자 용어라고 좀 어려운데, 사기죄의 실행 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 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허위 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하는 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착각하게 하고 뭐 허위 표시 뭐 이런 거 다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허황된 생각을 자꾸 불어넣고 해갖고 재산상의 소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성실, 우리가 이제 그런 원칙들 같은 것들 다 위배했을 때, 신의 성실이라는 게 좀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요. 얼마까지가 성실한 거고 얼마까지가 신용을 지킨 것이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데 엮이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하게 되고 금전적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판례에 관련된 사건들 엄청나게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기를 안 당하고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기에 관련된 우리가 통계 그 수치도 나오네요. 백과사전에 보면 이제 2014년 전까지는 절도 범죄가 1위를 차지했는데 2014년 이후에는 사기 범죄가 대한민국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기죄가 절도 건수를 앞지르기 시작한 2014년 이후에 2016년 전국 범죄 피해 조사에 관한 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은 14세 이상의 국민 10만 명당 사기 사건이 1152.4건이 발생했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 10만 명당 한 110건 정도 발생했죠. 10만 명당 110건. 그다음에 그러면은 또 줄여보면 1000명당 10건. 그다음 100명당 한 건꼴로 발생하는 게 사기 범죄다. 100명당 한 건 하니까는 그래도 좀 와닿죠. 그럼 100명당 한 건이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법원 왔다 갔다 하는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법원과 경찰서 안 가는 사기 사건까지 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원인은 뭐겠어요? 그 사기죄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개인의 윤리의식이 약화되고 반면에 돈과 재산에 대한 욕망이 과해진 탓으로 본다. 탐욕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죄책감 뭐 이런 것들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각 국가별로 이제 사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요 국가에 대해서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기 범죄를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가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00억 범죄 저질러도 뭐 감옥에 5년 정도 갔다 오면은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으니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 대상에 좀 독특한 투자 대상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골동품이라든지 그림, 나무, 선박 뭐 이런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책 제목에도 그림 부자라는 책 제목이 있고요. 나무 부자라는 책 제목이 있고, 선박에 투자해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을 갖고 선박 투자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본인의 적성과 관심이 많은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야지, 모든 분야에 본인이 다 소질이 있다고 이것저것 다 손대다가는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다. 잘 아는 부분에 소신 있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의 심리학, 부자의 심리학에 관련된, 그러니까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돈 버는 것도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 세상이 막 공정하게 돌아간다는 우리가 착각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확증 편향,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맞는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기 때문에 오로지 이것만 맞다고 이제 우기는 확증 편향. 그다음에 인지 부조화. 내가 알고 있던 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르게 됐을 때 생각했던 거와 결과가 다를 때 우리가 인지 부조화 이렇게 마케팅 용어로 쓰거든요. 그럴 때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기가 이제 잘못된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번복하지 않으려고 우기는 그런 심리들, 다양한 이제 그 심리적인 요인이 많고, 제가 이제 부자에 관련된 이제 심리 책들 또 몇 권을 좀 소개를 해보자면은, 예전에 이제 그 돈의 심리라고 해갖고, 리디거 다이케 독일 의사분이 이제 심리치료사며 의사인데, 이게 이제 그 돈의 심리학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제가 옛날에 또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자면은, 이분이 이제 의학 박사로서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 책을 이제 베스트셀러로 해갖고 판매를 해갖고 돈인가 삶인가 돈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신의 고정관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보고 돈이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보면 공명의 법칙과 대극의 법칙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명의 법칙은 우리가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나도 하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싱크로라든지, 그 다음에 동기화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그 시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괴종시계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 이제 그 똑딱똑딱 하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시계 있잖아요. 그거를 한 개 놨을 때, 세 개 놨을 때, 10개 놨을 때, 한 10개 정도 놓고 시간이 지나면요. 얘네들이 이상하게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이,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공명의 법칙 또는 동조화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공명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옆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하고 어울릴 필요가 있고요. 대극의 법칙은 이제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은 역설적으로 한 방에 또 가난해질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이 그게 다라면 이제 정신 차리고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대극의 법칙. 이게 이제 극과 극은 통한다는 이제 심리적인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돈의 곡선이라든지 돈은 시간, 시간은 돈이다. 이런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뭐 돈의 그 질, 돈의 느낌,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의 원형 형태, 투기와 복리, 뭐 부동산과 주식, 그다음에 돈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돈과 인생을 대하는 팁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똑같은 책 제목으로 이제 돈의 심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모건 하우젤이라고 해갖고 이 책도 베스트셀러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금융 작가 스토리셀링의 천재 뭐 작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분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위크지에 이렇게 하고 돈에 대한 심리학 책이 서점에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목차를 보면은 목차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게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당신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뭐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탐욕을 부리는가, 미친 듯이 돈을 요구하지만 딱히 보면 그렇게 미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어디까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리스크인가? 뭐 채워지지 않는 것,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시간에 관련돼 갖고는 따로 부자 시리즈 코너를 만들어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 페라리가 주는 역설, 부에 대한 정의, 저축 하라고, 그 다음에 적당히 합리적인 게 나을까, 천천히 이성적인 게 좋을까,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블랙스완 뭐 이런 게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뭘 사더라도 안전마진을 갖고 투자를 하면 좋다. 과거에나 미래에나 어떻게 볼 것인가 보이지 않는 가격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사게 되면 그 뒤에 기회비용이라든지 가격이 이제 또 많이 따라 붙게 되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고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비관주의의 유혹. 비관주의.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주가가 대폭락을 할 거다. 경제 공황이 올 것이다. 주식이 폭락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이 대폭락할 것이다. 막 이렇게 주구장창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뭐
뉴욕 대학에 뭐 계신 또 유명한 비관론자 한 분 계시고요. 우리나라에도 좀 있고 뭐 몇 년 안에 뭐 40%뭐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근데 그게 폭락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10년 전부터 이렇게 폭락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폭락이 아니라 폭등을 했죠. 10년 전에 그렇게 주장하시던 분 보면. 근데 그분의 투자 철학이나 투자 의견을 믿고 집을 팔았거나 안 샀거나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폭등한 상태에서. 그래서 10년 전에 차라리 그런 리스크를 안고 샀으면은 지금 뭐 집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거나 뭐 판단을 할 때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관론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공황이 올 수도 있는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벽시계가. 그래서 이제 시계바늘이 멈춰 있으니까 뭐한 바퀴 돌면 2번은 맞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간절하면 믿게 되는 법이죠. 이게 뭐 확증 편향 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 몇 가지를 또 재밌게 얘기하고 본인의 투자 이야기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책들을 좀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또 부자 되는 시리즈 3탄을 얘기를 했는데 다음 편에는 또 시간에 관련된 얘기로 또 찾아뵙고 4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